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오늘은 이 비즈니스 석세션, 가업 승계라고 하죠. 이에 대한 내용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요, SBA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중소기업 협회죠. 미국에 대략 한 3,200만여 개의 중소기업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 중에서 또 80%는 급여나 아니면 직원이 별로 없는 1인부터 5인까지의 직장이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이와 같은 소상공인들이 다음 세대로 이 가업을 승계하는 데 관심이 있는데, 그에 반해 실질적으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은 그다지 얼마 되지 않는다. 10%, 20% 지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업을 운영하면서 이와 같은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좀 실질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그 비즈니스 석세션을 잘 플랜해서 진행한다라고 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유지하면서 또한 안락한 또는 훨씬 더 올거나이즈된 그런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 어떤 불상사가 조기에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망한다거나 아니면 동업자가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비즈니스의 연속성이라든가 가족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대비가 될 것이고요. 또한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말씀드렸으니 고객에 있어서도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밸류를 얻어가는 고객들도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세금이 앞으로 어떻게 세법이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와 무관하게 현재 내가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이에 대해 불확실성도 없앨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 두 차례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에 대한 첫 번째 순서로서요, 내가 동업자가 있을 경우에 나의 비즈니스 인트레스트를 어떻게 넘길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방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업 승계, 다음 세대로의 이전에 대한 것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사례요. 항상 얘기하듯이 홍길동 씨의 사례인데요. 60세라고 할게요.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식품 제조업이 됐건 소프트웨어 회사건 모든 기업 다 해당이 되겠죠. 부동산도 포함되겠고요. 그리고 동업자가 있는데요. 50% 지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홍길동 씨의 다음 세대는요, 이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업을 승계한다거나 대를 이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엑시트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 되겠죠. 은퇴 후에 어떻게 지분을 정리할지에 대해 고민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누군가에게 내 지분을 최종적으로는 매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넘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잘 모르는 사람한테 비즈니스를 매도하고 매매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보다 내가 잘 아는 믿는 사람들에게 내 지분을 넘길 수 있다면 좋지 않겠냐라는 거겠죠. 그랬을 때 가능한 옵션은 동업자가 나의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회사라고 하면 회사가 직접 사는 건데 결국 이걸 통해서 동업자가 혜택을 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의 종업원이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아무튼 나의 인트레스트를 매각할 때 그 대상이 동업자가 될 수 있고 회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buy sell agreement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내가 나의 지분에 대해서 미래의 동업자 또는 회사로 하여금 그 지분을 매각하게 해주는 그런 계약을 맺는다는 성격인데요. 이걸 buy sell agreement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지금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소개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과거에 이런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라든가 이런 분들 통해서 비즈니스 석세션 플랜, buy sell agreement에 대한 제안을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업자 간 또는 회사와 오너 간의 지분 매매에 대해 약속을 맺는다는 것이고요. 내가 죽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이유에서건 회사를 떠나야 할 때, 지분을 매각할 때 내 지분이죠. 그랬을 때 내 지분을 사준다는 그런 컨셉이고요. 그럼 누가 사주는 거냐? 회사가 사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나의 그 파트너, 동업자가 나의 지분을 사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종업원들이 사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건 오늘 바이셀 어그리먼트 말고 이사업이라든가 기타 다른 플랜도 있는데요. 특히 바이셀 어그리먼트에서도요, 회사가 사준다라는 말이 결국 종업원들이 이 창업자의 지분을 사주고 종업원이 새로운 또 회사를 만들어낸다는 뜻에서 이것도 가능한 옵션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공통적으로요, 내가 가진 지분을 누군가가 사줌으로써 나는 아웃되는 거니까 바이아웃 어그리먼트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러면 사례로 돌아와서요. 홍길동 씨가요,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50% 지분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식품회사요. 그랬을 때 홍길동 씨의 이 지분은요, 5밀리언에 사기로 약속했다라고 하죠. 바이셀 어그리먼트 상에서요. 그런데 그거는 미래의 이벤트잖아요. 언제고 그와 같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지분을 사주기로 약속하는 것이고, 홍길동 씨는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 그 시점에 달했을 때 그 돈이 없으면 어떡하죠? 그와 같은 고민 당연히 이어지는 거잖아요. 사주는 건 좋은데, 바이 아웃 하는 건 좋은데 자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 바이셀 어그리먼트라고 하면 라이프 인슈런스와 같이 맞물려진 패키지로서 다루어집니다. 결국은 내가 미리미리 그 펀딩 작업을 같이 병행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실제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라이프 인슈런스의 베너핏을 통해서 바이아웃하는 자금으로 쓰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림으로 더 자세히 설명하면요. 홍길동 씨와 김철수 씨가 있죠. 그래서 각 동업자가 보험료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슈런스 컴퍼니에 지불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예컨대 홍길동 씨가 돌아가신다거나 했을 때 보험사는 당연히 이에 대한 데스 베너핏이 되겠죠. 이걸 김철수 씨에게 또는 회사도 될 수 있습니다. 지분에 대한 가치로서 데스 베너핏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에 대해 그 금액만큼을 또는 뭐 그 금액에 뭐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금액을 활용해서 홍길동의 남는 가족들에게 홍길동 씨의 배우자건 그 남는 가족들이죠. 그 지분만큼 지분 가치만큼에 대해 바이셀 어그리먼트에서 우리가 동의한 그 금액이 되겠죠. 그 금액만큼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바이아웃이 되는 것이고요. 그에 대한 홍길동 씨의 지분은 김철수 씨에게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그런 컨셉입니다. 두 가지 형태의 대표적인 바이셀 어그리먼트가 있는데요. 앞서 대부분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뭐냐면 하나는 크로스 퍼체스 플랜이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엔티티 퍼체스 플랜이라고 하는데요. 용어는 뭐 복잡한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하나는 동업자가 사주는 걸 말하고요. 동업자가 말하자면 바이셀 어그리먼트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하고요. 다른 하나는 회사가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홍길동 씨가 김철수 씨와의 계약을 통해서 둘 중에 누군가가 변고가 발생하면 서로 사주기로 한다라는 그런 것이 크로스 퍼체스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회사가 내가 무슨 일이 발생하면 회사가 나를 바이아웃 해주겠다라는 것이 엔티티 퍼체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수혜자, 각 주주의 보험 수혜자를 서로 다른 주주, 홍길동 씨는 김철수 씨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거고요. 김철수 씨는 또 홍길동 씨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거고 결국은 누군가가 돌아가시거나 그와 같은 이벤트,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한 이 보험금 수령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 그 자금을 활용해서 바이아웃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림으로 설명이 됩니다만 홍길동 씨는 50%, 김철수 씨 50% 지분을 소유한 상태에서 서로에게 홍길동, 김철수 각각 생명보험을 가입해서 이벤트가 발생하면 서로에게 지급한다는 그런 구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홍길동 씨가 만약에 사망을 한다면 김철수 씨에게 지급을 하고요. 김철수 씨는 홍길동 씨의 가족에게 자금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홍길동 씨의 지분을 매입하게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업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에브리바디 해피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겠죠. 엔티티 퍼체스 플랜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결국 보험의 수혜자가 회사가 된다는 거죠. 그게 차이가 있는 것이고 결국 한 주주가 돌아가시게 되면 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수혜자로서 수령한 뒤에 그 자금을 활용해서 바이아웃 하는데 쓸 수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3명 홍길동, 김철수, 이민수 씨라는 분이 각각 파트너로서 동업을 하고 있는데 회사가 바이셀 어그리먼트를 맺는다라고 하면 각 주주들에 대해서 바이셀 어그리먼트를 맺으면서 동시에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 발생하게 되면 보험사는요, 이 식품 제조사에게 보험 수령액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수령액을 활용해서 실제 이 회사는요, 홍길동 씨 가족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지분을 매입한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바이셀 어그리먼트다, 비즈니스 석세션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뭐 하자는 것이? 라는 궁금증이 있는 분들께서 이 내용을 통해 큰 컨셉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겠구나라는 그런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셀 어그리먼트 장단점 한번 따져볼 텐데요. 장점은요, 명백하죠. Peace of mind. 내가 원할 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지분을 넘길 수 있다. 결국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당연히 내가 이 지분을 매도해서 엑싯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매매 대금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없애고요. 그 매매 대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요, 내가 흐지부지한 상태에서 내가 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이벤트가 닥쳤을 때 불확실한 것을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의 뭐 일환입니다만 결국은 기업 운영이라는 면에 있어서도요, 연속성이 계속 확보가 되는 거죠. 기업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잖아요. 오너십이 어떻게 바뀌건 간에 흔들리지 않고 기업 운영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기업 가치가 훼손되는 것 또한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정당한 가격에 지분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셀러가 됐건 매도자가 됐건 바이어가 됐건 똑같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정당한 가격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것이고요. 또한 방금 말씀드린 게 동업자들에 대한 혜택일 텐데요. 종업원들에 대한 혜택도 있을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치 않는 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바이어가 들어와서 회사가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운영되어 왔던 사람들이 끌고 감으로써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말은 고객에 대한 연속성, 계약에 대한 연속성, 그리고 고용에 대한 연속성도 보장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혜택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요, 텍스 플래닝. 이 내용은 조금 복잡한데요.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텍스 플래닝을 미리 할 수 있다는 것도 당연히 장점일 것이고요. 또한 기업 상속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내 자녀들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어가겠다는 생각을 반드시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안정적인 현금 자산을 자녀들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나는 안정적으로 엑시트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만약 상속을 감안한다면 상속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가족들이 상속 비용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현금을 확보한다는 장점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이 부분 다소 좀 전문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라이프 인슈런스에는 이 캐시 밸류라는 게 있죠. 반드시 그와 같은 사망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요, 은퇴한다거나 아니면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 캐시 밸류를 활용해서 지분을 매각하는 그런 말하자면 좀 플렉서블한 그런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들 수 있을 겁니다. 단점은요, 뭐 단점이라고 할 건 없는데요. 물론 비용이 있겠죠. 이와 같은 이 커스트 베너핏이라는 차원에서 이 큰 베너핏을 누리기 위한 커스트는 당연히 감안해야 될 부분일 것이고요. 그리고 지분 매매 가격을 미래 이벤트에 대한 계약을 현재 시점에서 맺는 거잖아요. 지분을 매매하는 건 나중에 발생하는 건데 그 가격에 대해서 지금 기준으로 픽스를 한다는 것이 비현실적일 수 있죠. 비현실적이라기보다는 이게 예측에 딱 들어맞지 않을 수는 있잖아요. 비즈니스라는 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건데 그에 대한 어떤 매매 가격을 정하는 거니까 그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의 성격이요, 이 석세션 또는 바이셀에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나에게 아주 굉장히 디펜던트한 그런 비즈니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없어지면 이 비즈니스 가치가 없어지니 이걸 매도한다는 것 자체가 수월치 않은 그런 성격의 비즈니스도 있을 테니까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될 거다라는 그런 점 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텍스 베네핏의 경우는요, 가장 명백한 거는요, 내가 이 바이셀 어그리먼트를 위해 라이프 인슈런스를 가입하는데 라이프 인슈런스라는 건 결국은 내가 투자금, 보험료를 지급하고 그에 대한 이벤트 발생 시 실제 보험금을 수령하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는요, 비과세 수익입니다. 따라서 내가 필요로 한 그 바이아웃에 필요한 그런 금액이 비과세 수익으로 잡힌다는 것, 그 역시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지분에 대한 베이시스다 이런 좀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포함하지는 않을 겁니다만 일반적으로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동업자들이 많지 않을 경우, 대개는 이제 2명, 3명이라고 합니다. 그 경우에는 아까 두 종류가 있었잖아요. 회사가 사주는 것, 그리고 동업자들이 사주는 것, 이런 그 두 가지 옵션이 있었는데 동업자들이 사주는 게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세무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동업자가 사주는 그런 구조가 더 유리한데 이 동업자가 2명, 3명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이 되면 이게 필요 이상으로 계약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엔터티가 가입하는, 엔터티가 그 계약의 주체가 되는 그런 구조를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적어도 세무적인 면에서는 이 크로스 퍼체스 플랜이 더 유리하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이 비즈니스 석세션 그리고 동업자, 회사 또는 종업원들이 나의 지분을 바이 아웃 해주는 이 바이셀 어그리먼트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도움되었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업 승계에 대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